CES 2026이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미디어데이 이틀, 본전시 사흘 포함해서 닷새간 CES 전시장을 거의 샅샅이 누볐고요. CES 2026을 통해서 본 트렌드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CES가 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생각하는 CES가 펼쳐준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준말이고요. 말 그대로 소비자 가전 쇼라고 약칭할 수 있겠습니다. 제1회 CES는 67년도에 뉴욕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장소를 라스베가스로 옮겨서 열린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CES가 거의 세계 최대의 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되는 것이요. 이곳 라스베가스의 컨벤션 센터는 물론이고 각 대형 호텔이 가지고 있는 컨벤션장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치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는 크게 4개의 관으로 되어 있고 각 관 하나가 서울에 있는 코엑스나 세텍보다도 훨씬 크니까요. 그 규모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걸어가는데 정말 사람이 지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베네시안이라든지 만델레이 베이라든지 하는 여러 호텔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벤션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컨벤션 크기가 또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크기니까요. 굉장한 사이즈로 열리는 정말 세계 최대의 가전쇼다. 그러다 보니 이 기간에 라스베가스를 찾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 밥값, 호텔 값, 하다못해 발렛비도 40불을 받더라고요. 발렛 파킹 한번 해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을 낼 정도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쇼입니다. 1967년에 개최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60년간 전시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CES의 발표를 보면 말 그대로 가전, 집에서 쓰는 제품들에 대한 새로운 발표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뉴욕에서 처음 발표될 때 휴대용 라디오가 처음 발표돼서 큰 화제를 끌었고요. 홈 비디오 시스템,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레이저 프린터, 컴퓨터, 캠코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처음으로 선을 보여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하죠. 애플의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리사 컴퓨터라든지 처음으로 마우스를 적용한 컴퓨터라든지 전자제품들이 90년대부터는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이 CES 발표에서 되게 중요한 해인데요. 왜냐하면 이때 그 포드 자동차가 싱크라고 하는 차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발표를 해서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나 중장비 같은 굉장히 하이테크를 이용한 여러 제품들이 함께 소개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바로 그 다음해인 2008년부터 CES에 참가해서 계속 발표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CES에도 그냥 단순한 가전 회사가 아니고요. 물류 회사라든지 또 중장비 회사라든지 의료 회사라든지 화장품 회사, 가구 회사 등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이제 그런 가전 전람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CES 60년의 역사를 크게 5단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처음 이제 시작된 시기부터 2000년까지 한 40년의 기간 정도는 가전의 시대, 그러니까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집에서 쓰는 가전도구의 발전을 보여주는 시대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10년 정도, 10년 정도의 시간을 디지털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90년대에 컴퓨터를 위시한 디지털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를 반영해서 CES에서도 디지털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15년, 이 5년간의 기간은 연결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의 시대는 각 제품들이 혼자서 기능하지 않고 서로 이제 통신을 시작하는, 그리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컨셉을 선보였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융합의 시대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데요. 그냥 단지 같은 산업 내에서의 제품의 연결이 아니라 그 빅 블러라고 하죠. 다양한 이종 산업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은 저희가 확장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단지 제품들이 어떤 문제 자체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들, 예를 들면 지속 가능성, 환경의 문제라든지 시큐리티,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한 또는 환경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확장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그 분류를 들으시면 야, 가전의 시대는 30년이나 됐고 디지털의 시대는 10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5년 단위로 끊었네. 이렇게 등간격이 아니죠. 저희도 이걸 시대를 나누면서 좀 고민했는데 이 시대 구분이 갈수록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죠. 칩의 속도는 2년마다 2배씩 확장된다는 법칙인데요. 이게 말하는 건 기술은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수함수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대 구분만 봐도 그런 폭발적인 기술의 발전이 좀 느껴진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기술의 발전이 정말 눈부시게 빨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아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CES에서는 어떤 기술이 선보였고 또 그 기술 중에서 어떻게 트렌드를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흘 만에 이 모든 전시를 다 돌아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전시장이 크고요. 또 각 전시장에서는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션이라고 해서 조그만 발표와 학회를 정말 무수하게 열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발표가 다양한데요. 이런 발표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시 이번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AI였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AI자가 안 들어간 제품이나 주제가 없을 만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AI는 어제 오늘의 기술은 아니죠. 챗GPT가 선보인 지도 벌써 3,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CES에서 본 AI의 공통점은 그동안 모니터 뒤에 숨어있던 AI가 모니터를 뚫고 나와서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물성을 갖추고 인간의 문제를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시작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렌드 코리아 팀은 이번 CES 2026을 모니터를 뚫고 나온 AI라고 제목을 주어봤습니다. 그동안 AI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 물성의 옷을 입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에서 실행으로 모니터를 뚫고 나온 AI라고 이번 CES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I들이 물성을 갖췄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AI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돌아보고 났을 때 뭐가 제일 기억나느냐 하고 질문하신다면 다들 아마 로봇이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정말 수많은 로봇들이 출품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앞권은 덤블링까지 보여줬던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로봇이었고요. 빨래를 개는 모습을 보여줬던 LG전자의 클로이드 같은 제품들이 단연 화제를 모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들이 일본과 중국 회사들에게서 역시 출품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로봇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완구 제품으로 AI를 활용한 완구류들도 굉장히 많이 출품이 됐어요. 이따가 버티칼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런 로봇이나 완구류의 특징은 그냥 AI가 모니터 뒤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물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CES 2026에서 보여준 두 번째 트렌드는 맥락의 중요성입니다. 맥락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여러 세션 참여해보면 거의 모든 회사들의 발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맥락, 즉 이 컨텍스트라는 단어였습니다. 맥락이란 사람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인지해서 사람의 명령어를 주기 전에 그 상황에 필요한 기능을 먼저 수행해 주는 것. 저희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런 기능을 프로액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이름 붙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많은 제품들이 이제 이 프로액티브 테크놀로지의 맥락을 아주 잘 파악하는 그런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웅진의 부크스토리 같은 제품들은 사용자가 지금 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지루해하는지 좀 잘 못 읽고 읽는지를 파악해서 읽는 속도를 좀 늦춰준다든지 그런 사용자의 맥락을 먼저 파악해 주기도 하고요. 또 IIST라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재난을 감지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맥락을 파악해서 먼저 경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표했고요. 하지만 역시 맥락 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라고 하겠습니다. 이곳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하면 군데군데 큰 전광판에서 죽스라고 하는 조그만 자동차를 광고하고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무인 택시입니다. 아예 운전대나 운전석이 없고요. 승객들이 서로 4명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앱을 깔면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율주행은 모빌리티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자율주행 솔루션을 이번에 선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LG전자에서 보여준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도요. 자율주행으로 모드가 바뀌면 이제 밖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갑자기 환상적인 조명으로 바뀐다든지 또는 봄에 꽃피는 계절이 되면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해서 그 상황과 맥락에 따른 디스플레이를 계속 바꿀 수 있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하이퍼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초개인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개인화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던 개념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오고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맥락을 읽게 되면서 그 각각의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어떤 시츄에이션에 지금 처해 있느냐, 이게 출근하는 모드냐, 퇴근하는 모드냐, 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모드냐에 따라서 다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라젬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출품하셨는데요. 세라젬의 제품들을 보면 항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환경과 맥락에 맞추어서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아머리 퍼시픽에서 선보인 스킨사이트라는 제품은요. MIT 공대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피부 노화의 원인과 현상을 좀 분석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스킨사이트는 각각 개인의 피부 상태 또 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번에 CES 혁신상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건강관리입니다. 제 유전자 정보나 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디지털상에 띄워놓고 제 신체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디지털 트윈한테 먼저 어떤 치료, 어떤 처치, 어떤 투약을 했을 때 가장 회복이 빠르고 치료 효과가 좋은지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저한테 처치를 해줄 수 있고 투약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선을 보였죠. 그래서 모든 공통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환자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그런 의료 솔루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라스베가스에 보인 많은 제품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맥락 정보와 지금 말씀드린 초개인화 정보는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도 생각하시듯이 굉장히 큰 도전을 하나 제공하지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로 많은 전시품이 전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맥락 정보와 초개인화의 기능 수행이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용자가 일일이 명령을 주고 했었다면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게끔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영어로 seamless라고 합니다. 이번에 각 부스마다 도슨트들이 이제 자사 제품을 설명할 때 seamlessly, 아주 부드럽게 저희 제품은 작동합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셨고요. 이 심리스한 기능 수행은 특히 홈 집안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시 됐습니다.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전자회사들은 지금은 뭐 자동차까지 다 다루고 있는 큰 회사지만 사실은 가전으로 출발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홈 영역에서의 솔루션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양사 모두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리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냉장고가 큰 모니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통화를 하다가 이제 요리하느라고 손을 써야 되면 냉장고가 바로 통화를 받아줄 수 있다든지, 냉장고 안에 AI 센서들이 있어서 지금 어떤 음식이 얼마나 남아있고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빨리 이제 그 제품을 재료로 한 이런 요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어요 하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레인지로 가면 레인지의 디스플레이에서 아까 그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조리하고 무슨 단추를 몇 분간 누르면 그 요리를 할 수 있다고 레시피를 제안하는 식의 굉장히 부드러운 연결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에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IoT의 제품의 연결성을 되게 강조해 왔는데요. 그게 인공지능의 힘을 얻어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지금 말씀드린 심리스한 그런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6의 또 다른 특징은 굉장히 문제 해결이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버티컬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버티컬은 수직이라는 뜻인데, 과거의 인공지능들이 그 수평, 그래서 거의 모든 얘기, 어떤 얘기를 해줘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측면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이 점은 굉장히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 하는 식으로 대단히 버티컬해졌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바뀌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번에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됐다 말씀드렸는데요. 단지 사람의 형체를 띠고 뭐 척척 걸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물류에 특화된 로봇, 또는 이 서양 사람들은 잔디 깎는데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거든요. 잔디 깎는데 특화된 로봇, 또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로봇, 우리 감성을 조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로봇,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AI의 버티컬화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버티컬이 이렇게 이제 기능별로 버티컬해지기도 하고 또 사람별로 버티컬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아이들을 위한 로봇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로봇, 특히 장애인들이 시각을 보조한다든지 또는 걸어가는 것을 보조한다든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지팡이를 쓰시는데 이게 이제 촉각에만 의존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달려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게 편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든지, 요새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조금 더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근력 보조하는 그 로봇 착용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CES에서도 역시 많은 장애인 분들이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근골격 로봇들도 많이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 기술을 끝까지 누가 더 기술이 발전했느냐, 누가 더 앞선 기술을, 누가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느냐의 기술 경쟁이라기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술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상황과 맥락이 되게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나 공장의 산업용 로봇, 이동용 로봇들은 굉장히 중요장대하고 이족 보행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요. 하지만 LG전자가 선보인 클로이드는 이족 보행하지 않고요, 밑에 바퀴로 움직여요. 담당자의 얘기를 들으면 그건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을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소위 언캐니 밸리, 불편함의 계곡이 있는 거죠.
오히려 가사에서 중요한 건 손이기 때문에 클로이드는 손에 오히려 집중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손 움직임을,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목적과 사용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이 구현돼야 될 것도 있고 좀 자제돼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제안할 수 있는 트렌드는 감성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CES 쇼는 전통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자랑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를 아주 대대적으로 선보였는데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은 미니 RGB를 선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기술인 것 같지만 삼성전자의 기술이 훨씬 한 차원 앞서 있는 격차를 둔 기술이거든요. 이처럼 누가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번 전시를 보면 그런 기술의 과시도 있지만 오히려 기술은 뒤로 숨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감성적인 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출품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의 어느 벤처가 선보인 코코모라는 펫 로봇, 애완동물용 로봇인데요. 아주 조그만 동글동글하고 복실복실한 인형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난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데요. 얘가 말을 하지 못해요. 요새 로봇들의 특징은 인공지능이 장착되면서 번역도 하고 저하고 대화도 하고 제가 질문하면 척척 답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펫을 좋아하지만 여러분의 강아지가 말을 막 한다고 하면 좀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 펫은 말을 못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갸릉갸릉 거리는 소리만 내고 거기로 감정을 표현하지 실제로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따뜻해요. 37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쓰다듬어 주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서 조금 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갖는, 그래서 기술을 좀 뒤로 한 발 물러서게 하고 자제함으로써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시물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 라스베가스 CES에 저는 결론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CES 전시를 정말 최첨단의 기술을 다 둘러보고 느낀 것은 결국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디어데이, 이제 기자들과 크리에이터들에게만 개방되는 회의를 되도록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각 회사들이 내거는 모토라고 그럴까요? 구호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토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는 파트너링 휴먼 프로그레스 또는 휴먼 센터드 AI라고 말했고요. 맥킨지는 AI built for humanity. 삼성전자는 Your companion to AI living. 혼다소니는 Redefin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mobility. LG전자는 Innovation in tuned with you. 아센티즈라는 벤처는 Interface to human potential. 제로2는 Where humanity meets the infinite. 호버에어는 Your personal self-flying videographer. 이런 식으로 느끼셨죠? 모든 구호들이 다 휴먼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통점을 찾으면서 저희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사실은 AI의 일방적인 압도가 아니라 AI와 인간의 어떤 변증법적인 합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첫 키워드로 휴먼 인 더 루프.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해도 거기에 휴먼이 주도권을 주고 인간이 이것을 실행하고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 CES 2026에서도 제가 책에서 썼던 그 휴먼 인 더 루프의 개념, 또 휴먼과 AI의 변증법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고 더욱 중요해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 먼 거리를 날아와서 이 방대한 지역에 최첨단의 기술을 골고루 둘러본 후에 느낀 소감이 결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이 향후 기술 개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최첨단 기술이 중요하고 그 경쟁이 치열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기술은,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는 기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선보일 때에도 늘 소비자를 끝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기술 개발의 방향성이 필요하겠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이번 CES였습니다.